최근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의 상징과도 같았던 일본의 상황이 심상치 않죠. 도쿄 신축 아파트 가격은 2023년 기준 약 1억 3천만 엔으로 2022년에 비해 1년 만에 무려 60% 이상 상승하면서 1980년대 전성기 시절 가격을 이미 넘어섰고요. 일본의 주요 주가 지수 중 하나인 니케이 지수 또한 현재 2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989년 기록에 거의 근접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일본에서 오르지 않기로 유명한 임금도 30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23년 2분기에는 GDP가 6%가 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게 장기 저성장 디플레이션을 상징하는 국가가 맞나 싶은 정도의 뜨거운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의 상황이 이러니 이제 드디어 거의 30년 동안 지속되었던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 과연 일본은 정말로 지금의 장기 불황을 뚫고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과거 대체 얼마나 잘 살았길래 자꾸 전성기 시절과 현재를 비교하는 건지 1980년대 일본의 전성기 시절로 돌아가 보면요, 일본의 1980년대는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시절인데요. 잠깐이었지만 1인당 GDP가 미국을 넘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와 소니 전자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었고요. 20대 신입사원 연봉이 1억이 넘었었다고 해요. 1980년대에 1억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그마저도 일할 사람이 없는 지경이라 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렸는데요. 제발 입사해달라고 구인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주며 구인 로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로서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인데요. 또한 길거리는 명품과 사치품들로 넘쳐났고요. 이마저도 품절이라 구하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일본의 부동산 가치가 미국 부동산 가치의 무려 4배였다는 건데요. 미국의 땅 크기가 일본보다 25배가 큰 걸 감안하면 일본의 부동산 가치가 엄청났죠. 또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도 일본은 압도적이었는데요. 그 당시 시가총액 세계 50대 기업 중에서 무려 30대 기업이 일본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부와 산업, 개인 할 거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다 못해 흘러 넘치던 일본이었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시기를 일본의 버블 경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일본의 경제 가치가 거품처럼 실제보다 더욱 부풀려진 걸 말하는 건데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본 경제의 버블을 형성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일본을 포함한 4개국 중앙은행 총재를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로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 경제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합의가 이루어지는데요. 합의 내용인즉슨 미국의 달러 가치를 낮추고 일본의 엔화 가치를 높이자는 겁니다. 원래 환율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래와 요소들로 변하는 것인데 이건 정부 간의 개입으로 환율을 조정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정한 이유가 있긴 했어요. 당시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엔화 대비 너무 높아서 미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달러가 비싸다는 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통화가 싸다는 얘기인데요. 일본이 그 최대 수혜자가 되었죠. 값싸고 연비 좋은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장악했고요. 값싸고 제품마저 너무 좋은 일본 가전제품들이 미국의 모든 마트를 채웠습니다. 미국 소비자는 굳이 비싼 미국 제품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마트에 줄을 서서 일본 가전제품들을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달러 가치를 낮춥시다 라고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미국에서 물건 잘 팔고 있던 일본 입장에서는 거의 눈뜨고 갈치당한 상황일 텐데요. 결국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물건들은 옛날만큼 싸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미국 내에서 물건들이 잘 안 팔리게 됩니다. 이제는 대미국 무역에서 예전만큼 재미를 못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일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조약을 통해 일본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경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는 숨겨두었던 비장의 카드를 하나 꺼내게 되는데요. 바로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일단 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들은 돈을 은행에 두지 않아요. 금리가 낮은 대출을 받아서 기업에 대한 투자, 채용, 확장, 연구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로 회사가 커지고 수익이 창출되면 그 돈으로 다시 직원들을 더 뽑고 급여도 올려주게 되는 거죠. 직원들은 새로 받은 급여와 올라간 월급으로 시장에서 왕성한 소비를 하겠죠. 그 소비는 또다시 기업의 수익으로 전환되어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소비와 투자로 인해 시중에 풀린 돈이 점점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던 수출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까지가 일본이 예상했던 그림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모든 게 걱정할 게 없고 현재 일본은 미국을 뛰어넘는 최고 경제대국이 되었겠죠. 모든 일이 그렇듯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까진 성공했는데 돈이 전혀 예상 밖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업들이 싼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시설에 투자하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기업의 성장에 돈 쓰기보다 투기에 빠진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모두 잔뜩 빚을 내서 부동산, 주식 투자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어딜 가든지 간에 부동산, 주식 얘기만 들렸다고 할 정도죠. 이렇게 시장의 돈은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출 증가 없이 투기 자금으로 인해 기업들의 주식 가격만 오르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거품인 셈인데요.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오르니까요. 주식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동산은 더 심각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부동산 가격의 합이 미국보다 4배가 더 비쌌잖아요. 왜 이렇게 부동산 거품이 심했냐면 기업이나 개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삽니다. 그리고 샀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부동산을 샀거든요. 그렇게 빚에 빚을 내서 부동산을 계속 사버리니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들도 기업의 가치나 재무 상황을 보고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만 보고 무작정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은행들은 부동산 대출을 등에 업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엔 세계 상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의 은행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였죠. 일본의 버블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렇듯 은행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자금은 일본의 집값을 미친 듯이 올려놓습니다. 투기 세력의 자금이 계속 부동산 매수로 들어가니까요. 결과적으로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성장 없는 거품만 커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실질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요소가 하나도 없이 개인, 기업 할 것 없이 모두 돈놀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그 이후 나라 경제에 이미 거품이 잔뜩 껴있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뒤늦은 깨달음을 얻고 정신이 번쩍 든 일본 정부는 지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초긴급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봐왔듯이 이럴 때 정부는 항상 뭘 건드렸었죠? 맞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금리죠. 일본 정부는 일단 경기 부양을 위해 잔뜩 낮춰놓았던 기준금리를 올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대출 총량제를 도입해서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높이고 대출을 틀어막아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건데요. 그러자 이러한 갑작스러운 규제와 금리 상승에 더 이상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개인과 기업들은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이렇게 투기 자금이 사라지니까 아무리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놔도 이제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집을 더 빨리 팔기 위해 가격을 더 낮춰야겠죠. 그래서 가격을 조금 낮췄는데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낮추다 보니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요. 자연스럽게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없이 떨어지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은 아예 샀던 가격보다 더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제는 팔아도 손해인 상황이 되었어요.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이 집을 전부 대출받아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늦게라도 운 좋게 집이 팔렸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은행 대출조차 못 갚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거품이 터지기 시작한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빚만 잔뜩 떠안은 빚부자가 되었고요. 서민들은 평생 팔리지도 않는 집을 떠안고 대출만 갚으며 살아가게 됐죠. 내실을 다지지 않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만 했던 기업들도 연달아 도산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기업들과 개인들의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도 줄줄이 파산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국민들은 예전만큼 돈을 펑펑 쓸 수가 없겠죠. 이젠 싸고 경제적인 것들을 더 소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백엔샵, 다이소와 같은 곳들이 급부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일본 경제는 점점 소비도 줄고 임금도 줄고 물가도 줄어드는 저성장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0%도 아닌 마이너스 0.1%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요. 무이자로 대출해줄 테니 제발 대출받아서 집도 사고 투자하라고 해도 안 받아요. 버블 붕괴로 크게 데인 일본 기업들과 개인들은 몸을 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버블 붕괴 후 10년, 20년, 이제는 30년이 다 되어가도록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고요. 일본은 이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30년을 꽉 채우나 하고 있던 요즘 일본의 각종 경제 지표에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쿄의 맨션 가격이 과거 버블 경제 시절을 뛰어넘기 시작했고요. 주가 지수도 이제 전성기 시절의 수준을 거의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올리려고 해도 오르지 않던 임금과 경제 성장률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정말
정말 잃어버린 30년을 끝내고 경제 회복세로 갈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전부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일 뿐 진짜 속은 전혀 다르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주식시장의 경우 알고 보니 최근 이렇게 니케이 지수를 끌어올린 건 일본 국민들의 투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외국인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영상의 그래프는 22년부터 23년까지의 외국인 투자 동향과 니케이 지수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보시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때에 니케이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특히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던 시기를 보시면 이 시기에 니케이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했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일본의 주식시장은 내국인 투자자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해외 투자가 많은 경우 주가 상승을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너무 이렇게 해외 자본에 의존적이게 되면 일본의 주식시장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 내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자국 시장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는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 막대한 돈을 투자하다가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경제 문제나 조금의 위기라도 발생하게 되면 언제든 그 투자한 돈을 빼서 다시 해외로 나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본의 주식시장은 작은 이슈에도 쉽게 휘청거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주가지수 상승만으로 본질적인 일본의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식시장이야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그동안 바라고 바라왔던 임금 상승은 어떨까요? 과거 일본의 임금 상승률은 버블 경제 이후 항상 1%, 2%대 성장만을 기록해왔거든요. 영상의 그래프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선진국들의 임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본을 보시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심지어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니 얼마나 오랫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랬던 일본이 2023년 들어 무려 3.58%의 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존 상승률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변화일 뿐만 아니라 최근 30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모처럼 이렇게 임금이 올라서 일본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졌으니 밖에서 외식도 하는 등 소비도 늘리고 여윳돈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재테크도 왕성하게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일본 경제가 더 활발해지며 정말 예전처럼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기대는 다시 넣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의 임금은 분명히 올랐지만 사실 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물가 때문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일본의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바로 이 실질 임금입니다. 실질 임금은 우리가 받는 임금에서 물가를 반영한 임금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금 상승률이 5%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 물가 상승률이 3%라고 하면 실질 임금은 2%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점을 감안하고 일본의 실질 임금을 살펴보면 마이너스인 걸 보실 수 있어요. 즉 임금은 많이 올랐다고 할지라도 물가가 임금보다 더 올라버려서 오히려 실제 임금은 더 감소해버린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러니 밖에서 외식도 하고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일본인들은 아직 쉽사리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원자재, 식료품 가격을 꼽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 언론에 의하면 국제 식품 가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의 2023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2년 대비 3.1%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제2차 석유 파동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3.1% 올랐던 1982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는데요. 일본의 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8.2% 올라 1975년 이후 4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르는 식료품의 종류도 많아졌는데요. 일본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3년에는 총 3만 9개의 식료품이 가격 인상을 했다고 해요. 이는 총 25,768개의 가격 상승이 있었던 2022년에 비해서 약 25%나 더 많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렇듯 일본 국민들은 아무리 임금이 역대급으로 올랐어도 더 심각하게 오른 생활물가로 인해 사실상 소득은 마이너스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두고 보았을 때 높은 임금 상승률을 놓고 일본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지수 상승과 임금 상승이 일본 경제의 회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면 실질 GDP 성장률은 어떨까요? 비교적 최근인 2023년 2분기에 일본의 실질 GDP가 6%가량 증가했거든요. 이는 대략 2에서 3%대 성장을 예상하던 전문가들의
경제 예상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회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신호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은 실질적인 일본의 경제력 성장을 의미하는 게 아닌 관광, 수출 증가로 인한 반짝 상승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건지 한번 살펴보면 최근 엔화는 역사상 최저점을 찍고 있죠. 2023년 초 1달러당 130엔 정도였던 엔달러 환율은 최근 1달러당 150엔을 기록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일본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관광객들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엔화가 싸지다 보니 그 혜택을 누리려는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한 건데요. 영상의 그래프처럼 일본의 관광객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참 많아졌어요.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479만 명 중 무려 3분의 1인 160만 명이 한국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던 셈입니다. 게다가 엔저로 인해 일본의 자동차 수출 또한 날개를 달게 되었는데요.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기업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4조 5천억 엔, 우리 돈 약 39조 3,400억 원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할 정도죠. 이렇게 도요타가 최고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건 엔화 가치가 싸질수록 일본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요타는 달러당 엔화 가치가 1엔 하락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450억엔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일본의 GDP 6% 성장은 이러한 관광객 증가와 수출 증가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그런데 전문가들은 바로 이러한 점이 일본 경제의 내실 있는 성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일본의 GDP 중 대부분인 약 70%를 개인 소비와 설비 투자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일본은 내수 시장이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인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외수 시장이 GDP를 끌어올릴 동안 내수 시장은 오히려 GDP를 1.2% 하락시켰다고 합니다. 즉 GDP의 일부를 차지하는 외수 시장에서 활약할 동안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기업 생산과 개인들의 소비는 감소했다는 건데요. 물론 무역 수지와 같은 외수 시장 또한 GDP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인 게 사실입니다. 자동차 수출 증가는 분명 일본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수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오직 자동차에서만 수출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원래 일본의 수출 산업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자와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들이 주를 이루어왔거든요. 하지만 최근 자동차를 제외한 전자, 반도체 분야의 수출은 각각 11%, 18%씩 오히려 감소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일본의 엄청났던 경제 성장률은 일본의 내수 시장 성장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성장이 아닌 엔저 효과로 인한 반짝 수출 성장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의 전체적인 회복과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버블 경제 형성과 붕괴, 그리고 최근 나오고 있는 일본 경제 회복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확실한 경제 성장의 시그널이다 라고 할 만한 요소를 찾아보긴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임금 인상률이 높아졌고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